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6일 토요일 뉴스와이드 김명준입니다. 이제 대선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혹시라도 이틀에 걸친 사전투표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5월 9일 대선 당일날 꼭 투표권,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와이드는요. 주요 정당, 5개 정당 대선 후보 캠프 관계자들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5분과 함께요. 어제 마감된, 이틀에 걸쳐 마감된 사전투표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역대 이 치러진 사전투표 가운데 최고치, 사상 최고치 투표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대선에서 사전투표가 치러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만, 앞선 총선과 지방선거를 다 통틀어 비교해봤을 때 이번 대선에서 사전투표는 역대 최고치, 지금 보여드리죠. 전국 투표율입니다. 최종 투표율입니다. 26.06%의 최종 투표율로 사상 최고치, 사전투표로는 사상 최고치의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지역별 볼까요? 서울이 26.09%, 경기 24.92%, 인천 24.38%, 강원 25.35%. 일단 수도권도 상당히 높은 투표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광주, 광역시입니다. 33.67%. 전남 34.04%, 제주가 상대적으로 좀 낮았고요. 20.43%, 부산 23.19%, 대구가 좀 낮았습니다. 22.28%, 그리고 경남은 26.83%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번 사전투표는요, 중앙선관위가 지역별 투표 집계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공개는 했습니다만, 연령대 투표율은 공개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본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얘기를 공개하지 않겠다 방침을 밝혔는데, 그러면요 여기서 하나 여쭤볼게요. 5개 정당 후보 캠프 관계자분들께 여쭤봅니다. 사상 최고치, 역대 사전투표로는 사상 최고치의 투표율을 보였는데, 이 사상 최고치의 사전투표율을 각 캠프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표심을 해석하는지 한번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 투표율 26.06%로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을 기록했는데, 이게 과연 우리 후보에게는 어떤 표심으로 영향을 미칠 거라고 각 캠프에서는 분석을 하는지 아예 그냥 대놓고 말씀드릴게요. 아전인수식 해석을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각 캠프는 이 사전투표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을지 한번 궁금합니다. 앞서도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지역별로는 가장 높은 투표를 보인 곳이 세종시입니다. 행정 1번지라 불리는 세종시가 34.4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전라남도입니다. 34.04%. 그리고 광주광역시가 세 번째고요. 33.67입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곳은 대구인가요? 22.28%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주가 22.43%, 부산이 23.19%, 하위 세 곳이 저렇게 집계가 됐는데, 자, 먼저 쓰신 분부터 좀 볼까요? 일단은 그러면 다 쓰셨으면 기호순으로 보겠습니다. 캠프 기호순으로, 후보 기호순으로 좀 보겠습니다. 기호 1번 문재인 후보를 대표해서 나오신 서가번 단장의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사전투표율 25%가 넘어가면은, 문재인 후보께서는, 프리허그를, 국민들과 함께 프리허그를 하시겠다. 그렇죠. 약속을 했죠. 네. 예, 약속을 지키게 돼서, 아하. 오늘 6시 반부터, 홍대에서, 국민들과 함께 프리허그를 하기로, 그리고 약속을 지키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네. 참, 아시다시피, 모두 다 아시다시피, 이번 네. 대선이라는 게 보궐선거입니다. 박근혜 국정농단으로 인해서 네. 이 탄핵이 되었고, 그래서 선거를 치르게 되면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정말 얼마나 허전하고 또 이 속상하냐, 이것이 나라냐라고 외쳤던 우리 국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 모습 보면은 또 선거 한편으로 선거가 축제의 장인 것 같습니다. 연예인들, 스타들이 인증사실 알리고 SNS 통해서 그것을 또 온 국민에게 퍼뜨리고 또 가족들이
가족들끼리 나와서 심지어는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의 교육의 장으로 그렇게 투표를 활용하는 이 성숙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나라를 바로 세우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네. 지도자를 열망하는 그 간절한 그 열망이 이번 사전투표에 표출됐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기호 2번 홍준표 후보 캠프를 대표해서 나오신 김용남 위원님의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전 투표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전국적으로 26%를 뛰어넘는 사전 투표율을 기록을 했는데 네. 또 지역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호남이 상대적으로 또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호남의 유권자분들은 문재인, 안철수 또 홍준표 이렇게 이미 어느 정도는 마음을 정하시고 미리 투표에 임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이제 30%를 훨씬 뛰어넘는 사전 투표율을 그랬죠. 보여주셨고 네네. 그에 비해서 이제 대구가 좀 사전 투표율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저희 당에서 분석하기로는 네. 이번 사전 투표에 대구에서 참여하신 분들은 이제 홍준표 후보로 진작 마음 먹고 있던 분들은 사전 투표에 임하셨고 기존에 이제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를 찍을까 말까 고민하던 분들은 네. 요 며칠 조금 더 두고 보고 이제 2번으로 이동하는 그런 진행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전 인수격으로 해도 된다 그래서. 네, 맞습니다. 네. 자, 기호 3번. 안철수 후보를 대표해서 나오신 김철근 대변인의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변화, 혁신, 미래에 대한 열망이 모여진 그 투표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 그 사전투표가 안철수 후보가 다시 양강으로 올라서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선 그 투표율이 호남이 좀 상대적으로 높았는데요. 그렇죠. 호남이 상대적으로 높은 건 안철수 후보 대 문재인 후보의 경쟁이 굉장히 심했다. 그리고 조직과 그다음에 호남의 유권자들이 마음을 많이 사전에 결정한 분들이 많았다. 상대적으로. 네. 그다음에 이제 부산, 대구, 제주가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부동층이 좀 많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호남에서 올라온 여러 가지 그 정보나 저희 당에서 판세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서는 적어도 이번에는 안철수 후보가 좀 다소 앞서는 걸로 호남에서 네.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부산, 대구, 제주가 상대적으로 투표율이 낮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직 마음의 결정을 많이 못하고 있는 분들이 국민들이 많은 게 아니냐. 네. 그래서 지금 전략적 유보 상태에 있는데 결국은 문재인 그 공포증이라든지 또는 홍준표 후보를 찍어서 문재인 후보를 이길 수 있다든가 이런 이길 수 없다 이런 것들 때문에 아직은 유보하고 있는 상태고요. 전략적 선택을 넘어서 전략적 투표 개념으로 간다면 결국은 호남의 전략적 선택, 영남의 전략적 투표 이걸로 안철수 후보에게 보다 유리한 국면이 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 5월 9일 선거는 과거로 가는 선거냐 미래로 가는 선거냐의 운명이 달린 겁니다. 사실 우리 정치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전으로 퇴행하거나 회귀하는 이른바 기득권 대결 정치, 싸움판 정치, 그다음에 진보냐 보수냐를 나눠서 국민을 갈라치게 하는 진영 대결의 정치로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갈 수 없다. 이런 것들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판단이 이미 지난 사전투표에서도 많이 적용이 됐을 걸로 보고 미래를 위한 투표. 제가 보기에는 1번, 2번보다는 3번, 4번, 5번에 많이 투표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전 인수식 해석 요청에 충실하게 임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기호 4번 유승민 후보를 대표해서 나오신 진수희 본부장님의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높은 사전 투표율에는 이 유승민 효과가 기여한 바가 굉장히 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간단하게 드릴 텐데요. 우선 헌정사상 초유의 이 대통령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이 보수 지지자들이 부끄럽게 좀 생각을 하거나 의기소침해 있거나 이랬는데 유승민 후보를 발견하면서 이제 보수라고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가지면서 굉장히 프라우드한
보수로 지금 바뀌고 있고요. 그래서 커밍아웃을 하는 거죠, 이제.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동안 이 평소 같았으면 투표나 정치에 관심을 안 가졌을 이런 젊은 20, 30대층이 유승민 후보를 보면서 우리 정치, 이건 보수의 미래뿐이 아니고요. 우리 정치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발견하게 됐다. 이러면서 지금 전국 각지에서 네. 엄청난 이 응원과 격려와 후원과 지지가 지금 답지를 하고 있고요. 제가 현장에 네. 우리 유승민 후보가 최근에는 수도권에 젊은 20, 30대가 많이 모여 있는 곳으로 주로 찾아다니는데 네네. 그 현장에 가보면 어제 그제 이틀 동안은 저 이번에 4번 찍고 왔어요. 이러면서 아주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네. 그런 게 있었을 거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세 번째는 소신 투표가 굉장히 하나의 투표 문화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하, 네.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 1번, 2번, 그러니까 사표 방지 심리로 인해서 1번, 2번 당에 휩쓸리듯이 몰아주는 투표가 아니고 이제 그런 투표를 했더니 과거처럼 양대 패권 세력이 대립하고 갈등하고 반목하고 서로 보복하는 이런 정치가 되더라 하는 거를 확인을 하고 네. 이제는 소신 투표하는 이런 투표 문화가 지금 확산되고 있는 이 세 가지가 저는 유승민 네. 후보가 기여한 점이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기호 5번 심상정 후보를 대표해서 나오신 박원석 단장님의 얘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뭐 아전 인수식 해석을 안 하고 좀 객관적인 해석 아하,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경이로운 투표율, 선관위도 예상을 못했고 각 정당에서도 이 정도까지 사전 투표를 하리라고는 예상을 못했는데 정말 우리 국민들이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세 가지 정도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네. 우선은 이번 대선이 촛불 민심이 만든 대선이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변화의 열망이 굉장히 큽니다. 대한민국 이대로는 안 된다.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런 열망이 이 조기 대선에 대한 관심으로 급증하고 있고 여기에는 무슨 연령층의 뚜렷한 그 차이 같은 게 없습니다. 과거에는 젊은 층은 상대적으로 투표를 안 하고 그다음에 조금 이제 중장년층이 투표를 많이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선관위에서 정확한 연령별 통계를 내놓지는 않았지만 분위기로 봤을 때 젊은 층, 중장년층 할 거 없이 그런 변화의 열망들이 고르게 지금 이 투표에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호남의 투표율이 높은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당에서는 이제 서로가 그게 각자의 후보에게 유리한 시그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보다 정권 교체라는 이 지난 10년간의 보수 정부의 실정과 실패 이거에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런 호남 유권자들의 호남 국민들의 열망이 높은 투표율로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과연 어느 후보에게 유리할지는 그거는 뭐 열어봐야 아는 문제고 지금 속단하기 어려운 문제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세 번째는 좀 전에 우리 진수 의원님 말씀하셨던 거와 일맥상통하는데요. 젊은 층의 소신투표 바람이 굉장히 거셉니다. 예전에는 선거 2, 3일 남겨놓으면 내가 찍은 표가 이게 사표가 되는 거 아니냐 때문에 대체로는 이제 대세 투표로 기우는 경향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TV 토론 과정을 보면서 또 촛불 집회를 겪은 젊은 층들이 당장에 당선이 안 되더라도 우리 정치를 좀 더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정치를 좀 더 그 국민의 바람과 가깝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그런 소신과 그런 참신함을 보여준 후보에게 내 한 표를 아낌없이 주겠다. 이런 경향들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그 심상정 후보의 유세장을 다녀오는 길인데 네. 그 유세장에도 거의 대부분 젊은 층들이 그 유세장을 가득 메우고 또 심상정 후보의 한마디 한마디 촉각을 곤두세우는 그런 걸로 봤을 때 이번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의 경향은 대세 투표이기보다는 소신투표다. 그리고 이런 소신투표는 분명히 젊은 층에서 굉장히 높은 지지를 받고 관심을 받고 있는 심상정 후보에게 좋은 결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아하. 그렇게 아주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봅니다. 네. 네. 해석이 마지막에 멋졌습니다. 네. 아전 인수식 해석이 아니라 객관적 해석을 해주신다고 해서 잔뜩 기대를 했는데 한 번 놓고 보면 네. 시청자분들이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이 사실상 대선을 앞두고 마지막 주말입니다. 그래서 후보들이 오늘 강행군을 아마 분단히 행보를 할 정도로 강행군을 할 텐데 기호 1번 문재인 후보부터 좀 행보를 볼까요? 서가번 단장님 네네. 오늘 보니까 뭐 방송 녹화도 오전에 했고
그다음에 수도권 집중 요새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홍대에서 프리어가 합니다. 6시 반인가요? 예. 네. 일단 지금 마지막 주말에 이 수도권에 집중했다. 어떤 의미가 좀 있을까요? 예, 지금까지 이제 계속 그 유세들을 하면서 지방으로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했죠. 언론에 보면은 모든 후보들 중에서도 전국적으로 각 주요 도시뿐만 아니라 구석구석 가장 이 전국적으로 전국구로 많이 돌아다닌 후보가 문재인 후보다 이렇게 보도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만은 실제로 그렇게 이 그 긴장감을 가지고 또 그러면서도 대중들과 아주 깊숙이 들어가서 유세를 밀도 있게 하는 그 문재인 후보입니다. 심지어는 언론에도 났습니다만은 이 악수를 얼마나 많이 해서 손이 그 퉁퉁 그 빨갛게 퉁퉁 부어 있는 모습들도 이렇게 네. 봤습니다만은 오히려 이게 얼마나 영광이고 자랑스럽냐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아시다시피 어제 이제 그 비를 맞고도 영남의 포항에서 유세를 하고 밤늦게 돌아와서 오늘 또 말씀 주셨듯이 지금 수도권에 집중하고 네. 있습니다. 네. 사실 수도권이 뭐 우리 그 절반이 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이제 지방 다니면서 사실 또 좀 이 구석구석 많이 못 따라다녔는데 오늘 수도권의 국민들 유권자들과 긴밀하게 접촉을 하면서 네. 수도권의 이 그 표심을 네. 또 젊은 사람들 또 이 그 주부들 까지 한 사람 한 사람들씩 이렇게 친밀하게 네. 이 그 접촉하고자 네. 일정들이 그 잡혀 있고요. 네. 말씀하셨듯이 이제 25% 약속을 오늘 저녁에 지금 이제 홍대에서 국민들하고 프리허그로 합니다. 여러 가지 뭐 논란이 많았습니다. 사실 그 경호 문제가 간단치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과의 약속이고 또 경호 문제는 늘 이 후보 간에 뭐 후보와 또 경호 팀들 간에 이 그 갈등입니다. 본연의 업무기도 하니까요. 네. 그러나 대중과 접촉하고자 하는 그 후보의 그 열망들이 네. 늘 더 크죠. 그래서 어쨌든 이 마지막 순간까지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네. 그러면서 최선을 다한다. 네. 이런 자세로 지금 수도권에 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전략이 보여요. 뭐냐면 이 캠프를 대변해서 나오셨잖아요. 다들. 왜냐하면 지금 각 캠프 분들이 얘기할 때 그 후보 그림만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시청자분들한테 후보 영상을 좀 많이 보여드리게 하려고 상당히 발언을 좀 길게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홍준표 후보 일정을 볼까요? 기호 2번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보수층 총결집을 호소하고 그다음 동선을 보니까 경기, 인천 거쳐서요. 충남까지 가십니다. 이거 상당히 광폭행보다 생각되는데 이거 동선에도 의미가 있을까요? 예, 사실은 뭐 자유한국당이나 홍준표 후보가 가장 늦게 대선 준비에 뛰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기존에 이제 헌재의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여당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헌재 결정이 나기 전에 다른 당들은 뭐 당내 경선을 진행을 했었습니다만 저희는 3월 10일 결정 이후에 모든 절차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네. 준비도 부족했고 출발도 늦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홍준표 후보가 지역별로 저희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지역에서 여론조사 결과 1위를 올라선 게 대구 경북이 제일 빨랐고요. 그리고 부산 경남이 그다음입니다. 뭐 강원도도 저희가 자체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저희가 1위를 달리고 있고요. 그래서 영남에서 시작한 이 홍준표 바람을 이제 소위 동남풍을 타고 북상시키기 위해서 남은 기간은 아무래도 수도권과 충청도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오늘도 수도권과 충남에 일정을 땄고 내일도 오후에 이제 안산에서 집중 유세가 있고요. 그래서 네. 이 영남의 바람을 수도권으로 북상시키기 위해서 네.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네. 제가 얘기하기 전에 바로 이제 일부러 얘기를 후보를 화면을 길게 잡기 위해서 네. 길게 말씀하신다 그래갖고 더 길게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닌데 죄송합니다. 혹시 그렇게 받아들이시다면 죄송합니다. 더 하셔도 됩니다. 아니. 네네. 자, 기호 3번 안철수 후보 행보를 볼까요?
지금 이제 걸어서 직접 대면 이 유세를 하고 있잖아요. 대면 접촉하고 있는데 오늘 광주광역시를 집중 공략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좀 있을까요? 우선 걸어서 국민 속으로 유세를 대통령 선거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해보는 건데요. 이건 그 나라를 구하겠다라는 그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임하고 있다 이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가 그 대통령 조기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여러 가지 큰 문제들이 많습니다. 특히 10년간 장기 저성장 경제 구조에 의해서 서민과 중산층 그리고 비정규직, 청년의 그 실업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큽니다. 이 문제, 그 다음에 현실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 위협,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외교적인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실 국민 통합을 해야 됩니다. 진영제 진영으로 갈라쳐서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 상대의 세력을 적으로 치는 이런 정치로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도 없고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간절하고 절절한 심정으로 직접 걸어서 국민들에게 한 분 한 분 악수를 청하고 네.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네. 이게 저희가 지금 대구에서 처음 시작해서 그다음에 부산을 갔고 오늘 광주를 했습니다. 이게 오늘 기준으로 보면 페이스북에 조회를 하신 분들이 100만 명이 넘고요. 네. 그다음에 페이스북 페이지가 도달된 게 5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정치적으로 꼭 뭐 이렇게 얘기한다기보다는 지금 광주에서 광주 시내를 완전히 지금 걸어 다니는 이 부분은 대구, 부산, 광주를 거쳐서 녹색 남풍을 몰고 서울로 올라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진심을 다해서 국민들을 접촉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기호 4번 유승민 후보의 행보도 좀 볼까요? 오늘 수원 월드컵 경기장과 서울 잠실 야구장에 가서 이제 유권자들 만나고요. 지금 이제 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만나서도 일본이 위안부 재협상에 끝까지 응하지 않을 경우 협상을 파기해야 한다 이런 말도 강조를 했습니다. 상당히 어떻게 볼까 다른 후보들하고는 달리 지금 위안부 피해 할머니 효잔치도 방문했어요. 오늘 뭐 사진도 막 크게 났던데 어떤 동선의 의미가 좀 있다고 보시나요? 어떻습니까? 이틀 후면 어버이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이 위안부 할머니들은 자녀들도 없이 외롭게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가셔서 위로도 드리고 위안부 협상 때문에 정말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워하시는 할머니들께 이거 재협상 하겠다. 재협상 안 되면 파기하고 10억 불 돌려주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좀 위로를 해드렸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수원에 월드컵 경기장 거쳐서 이제 잠실 야구장 앞에서도 좀 유세를 했는데요. 우리 후보 지금 뭐 우리 초반 중반에는 사실 인지도 때문에 좀 힘들었어요. 아시다시피 문재인 후보는 재수하셨고요. 그다음에 홍준표 후보나 안철수 후보는 뭐 재수까지는 아니지만 한 반수 정도 하셨고 네. 유승민 후보는 지금 처음 도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중의 노출이나 대국민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어서 좀 고전을 했었는데 그나마 6차례 TV 토론을 거치면서 아주 탁월한 정책 능력, 진정성 이런 게 이 전달이 됐는데 이제 탈당 사태를 거치면서 뭐 이 지금 그게 잠재해 내연해 있던 이런 지지세들이 지금 겉으로 이제 분출해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야구장을 또 방문한 이유는 이제 9회 말 투아웃 후에 지금 4번 타자가 타석에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끝내기 장외 홈런을 치기 위해서 지금 9회 말 타석에 들어섰고요. 네. 사실 이번 선거 굉장히 특이한 상황에서 만들어졌고 또 치러지고 있는데 처음에 반기문 바람, 안희정 바람, 안철수 바람, 그다음에 뭐 최근에는 불구스름한 황사바람처럼 우리 홍준표 네. 후보의 바람도 있었습니다만 네. 이제는 그 모든 바람을 다 싹 걷어내는 시원한 유승민 바람이 불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남은 기간은 수도권을 주로 다닐 텐데
그 이제 수도권을 다니는데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지금 1번, 2번 정당, 거대한 정당은 조직 동원해서 대규모 군중 뭐 세과시 하듯이 사람 모아놓고 후보는 와서 손 한 번 흔들고 마이크 한 번 잡고 또 옮겨가고 이런 식이 아니고 우리 유승민 후보는 지금 화면에도 나오듯이 아주 밀착 소통, 아주 그런 1대1 스킨십 위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게 굉장히 효과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전국 각지 남녀노소 네. 엄청나게 지금 후원과 지지를 하고 계시다. 아하. 저는 제가 한마디만 덧붙이면 네네. 제가 보수 정당에 한 20년 몸담으면서 이 젊은 층 20, 30대 그러니까 젊은 아기들을 가진 이 젊은 부모들이 언제 이렇게 열광한 적이 있었던가 제 기억에는 없어요. 오히려 선거 때마다 우리는 젊은 층은 좀 이렇게 피해가는 그런 선거를 했던 기억이 있어서 최근에 나타나는 이 현상에 저는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감동하고 있고요. 정말 미래 희망을 봅니다. 네. 자, 기호 5번 심상정 후보의 행보도 볼까요? 이제 수도권 유세에서 집중하고 있는데 자신을 찍으면 적폐를, 물론 잠시 뒤에 얘기할 텐데 자신을 찍으면 적폐를 청산하고 개혁을 함께 견인하는 것이다. 이런 걸 강조하면서 특히 이제 언론들은 심상정 후보가 이 길거리에 다니면서 이 유권자 시민들을 꼭 포옹해주고 끌어안아주고 그런 부분도 많이 조명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이 유권자 앞서 문재인 후보가 방문한 홍대를 가서 물론 시간차는 있습니다만 하이파이브 캠페인도 한다고 하는데 역시 지금 저희가 CG를 만들었습니다만은 박원석 단장께서 보시기에도 2030 청년층을 집중 공략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의미를 좀 부여주시죠. 네, 아무래도 2030 청년층에서 심상정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그 접촉면을 자연스럽게 최대한 늘리는 방식으로 유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심상정 후보가 상대적으로 유세를 많이 못 다니셨어요. 그게 이제 TV 토론 준비나 이런 거에 집중하고 각종 인터뷰 등등 밀어놨던 것들이 많았던 바람에 그래서 유세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았는데 TV 토론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전국을 종횡무진 다니고 계시고 좀 전에 우리 진수 의원님이 젊은 층에서 유승민 후보 바람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 전에 심상정 후보 바람이 먼저 불었는데 저희만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제 입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젊은 층들이 유세장에서 다른 후보들의 유세장과 다르게 좀 이전에 어떤 대선 후보 유세장에서도 보지 못했던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게 뭐냐면 특히 20대 여성들이 심상정 후보를 부둥켜 안고 우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 군데서 나타났고 저희도 왜 그럴까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은 아이 낳고 싶은데 지금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아이를 못 낳는다. 근데 후보가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이런 젊은 여성도 있었고 어떤 젊은 여성은 저렇게 우리 마음을 잘 알아주고 우리 얘기를 해주시는데 지지율이 너무 낮아서 슬프다. 뭐 이렇게 우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게 교감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고 젊은 층들의 이 고단한 삶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대변해주는 후보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구나. 그래서 그런 공감 유세, 소통 유세 그리고 서로 위로하고 포옹하는 유세를 최대한 확대해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수도권이 진보정당으로서는 전략지역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유권자 수가 가장 많은 데다가 또 젊은 층도 가장 많고 또 정치의식도 상대적으로는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그런 유권자층이 제일 높은 데이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기간 최대한 수도권에 집중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 저녁에 이제 마지막 그 유세 동선이 강남역하고 홍대 이렇게 잡혀 있는데 두 군데에서는 일종의 이제 게릴라 유세를 하려고 합니다. 후보가 유세차에 타서 짧은 연설을 하고 내려서 그 유세장에 모인 분들과 뭐 같이 셀카도 찍고 그다음에 하이파이브도 하고 포옹도 하고 뿐만 아니고 그 인근을 돌아다니면서 네. 그 알바하는 젊은 층, 또 그 주말 맞아서 네. 이렇게 그 친구들과 어울리고 있는 젊은 층들을 일일이 만나가지고 그들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이런 유세를 오늘 강남 지역과 네. 홍대 앞에서 전방위적으로 벌이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잘 들어봤고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공정과 신뢰, 품격을 가치로 내세우는 MBN의 뉴스와이드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이 이제 6시 반을 향해 가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몸풀기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부터 각 캠프 간의 설전이 예상이 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순으로 후보별 집중
테마를 다뤄볼 텐데 먼저 문재인 후보의 발언을 들어보시고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정농단으로 대통령이 탄핵되고 구속됐는데도 아무런 반성 없이 무조건 표를 달라는 후보가 있습니다. 그저 표받을 욕심에 박근혜 탄핵도 반대, 구속도 반대. 여러분 누굽니까? 이거 우리 국민들 너무 우습게 보는 거 아닙니까? 우리 대구 경북을 호구처럼 여기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잘해도 찍어주고 못해도 찍어주니까 저 사람들이 국민 무슨 줄 잊었습니다. 네. 뭐 설전이 예상되는 캠프는 딱 드러나죠. 일단은 먼저 문재인 후보가 얘기를 했으니까 자 서가번 단장의 얘기를 듣고 그다음에 김용남 위원님의 반론도 들으면서 또 다른 캠프에서도 하실 말씀 있으면 발언권을 신청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자 서가번 단장님 먼저 하시죠. 예, 그 보도 다 나왔고 했습니다만은 영남에서 특히 TK에서도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1, 2위를 달렸습니다. 지금도 뭐 그렇고요. 특히나 이제 무소속이었던 홍일학 의원도 우리 당 입당해서 문재인 후보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입당할 정도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지요. 이번 계속 우리 모든 나오신 분들 다 얘기하고 국민들 다 지금 속상해 합니다만은 보궐선거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후보 참 입에 담기 어려운 과연 저 보수 후보인지 정말 본인들이 자기들이 한 이 일들이 아직까지도 진행되고 있는데 다 잊어버린 건 아닌지 우리 국민들을 너무 우습게 보는 건 아닌지 그런 것에 대해서 준엄하게 질타를 하셨다고 봅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고 또 보수는 마치 무엇을 해도 내 호주머니 속의 공깃돌처럼 마음껏 굴릴 수 있다. 이런 오만함을 준엄하게 일침을 가해 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남의 국민도 국민이고 대한민국 모두가 다 이게 나라냐고 외쳤던 우리 국민들입니다. 이번 대선이 정말 나라다운 나라, 반듯한 나라를 세우는 그런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대선이 되기를 바라고 또 그것은 지역을 또는 세대를 또 이념을 초월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을 주장하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하나된 통합된 이 나라를 끌어가기 위한 네. 든든한 대통령으로서의 포부이고 네. 또 다짐이고 각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김용남 위원님. 네. 뭐 욕하다가 담는다고 했나요? 뭐 문재인 후보께서 막말을 하셨네요, 이번에는. 국민을 상대로 호구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영남 쪽에서 특히 TK 쪽에서 저희 자유한국당이나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좀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물론 이제 국민의당으로 분당이 됐습니다만 분당 전에 민주당에 대한 호남의 지지, 그러니까 영남 TK에서 자유한국당, 전신 새누리당이나 뭐 한나라당을 60%, 70% 지지해 주실 때 호남에서는 과거의 민주당의 90%, 뭐 93%를 넘는 지지를 거의 몰표를 쏟아주셨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문재인 후보의 논리라면 민주당은 그동안 호남을 거의 굳은 자로 계속 여겼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심상정 후보께서 1타 3피라는 용어를 썼으니까 오늘은 비슷한 용어를 쓰겠습니다만 그렇게 굳은 자로 여기고 만만히 보고 당연히 호남에서는 민주당을 찍어줄 것으로 여기고 계속 선거를 치렀습니다. 근데 과거에 계속 야당으로 남아있을 때는 야당이었으니까 뭐 변명이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정권을 잡은 동안 호남, 광주, 전남에 얼마나 경제 사정이 좋아졌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동안 호남에서 그렇게 묻지마 몰표를 몰아주고 90% 이상의 지지를 보내주셨는데 지금 민주당이 얼마나 보답을 했었는지 자기 반성을 먼저
하고 나서 그런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서가번 단장님 혹시 뭐 반론하시겠습니까? 반론하실 거면 제가 각 주제별로 반론은 한 차례 한해서 1분씩만 드리겠습니다. 하시죠. 또 다른 분들 다른 분들 듣고 올까요? 예, 예. 혹시 다른 분들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진수희 본부장님 하시죠. 네네. 네. 저는 이 홍준표 후보가 지극히 일부의 친박 또 극우 세력이 하는 말을 TK 전체 주민의 생각인 것처럼 일반화하는 오류를 범하고 결과적으로 TK 주민을 모독하고 있다. 저는 뭐 호구라는 표현은 안 쓰겠습니다만 TK 주민을 모독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준표 후보가 아마 후보 선출되고 나서 거의 초기에 대구에 가셔서 이 대구 시민들은 살인자는 용서해도 뭐라 그랬죠? 배신자는 용서하지 않는 게 뭐 TK 뭐 사람들의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 날 대구 지역에 있는 신문 방송 일제히 그 발언을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대구 경북은요. 저도 뭐 이 절반이 친정 쪽이 그쪽이지만 그 바른 소리 쓴 소리 우리 역사적으로 볼 때 바른 소리 쓴 소리 권력자에게 왕에게 많이 하던 분들이 영남 살림의 전통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도 아닌 건 아니고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영남 살림의 전통인데 유승민 후보가 박근혜 대통령 상대로 아닌 건 아니다. 목에 칼이 들어도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다가 결국 목에 칼이 들어서 2번이나 잘렸는데요. 홍준표 후보 그렇게 TK 그 민심이랄까 이거를 견강부회하는 건 결과적으로 TK 주민 모독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 김철근 아직 안 끝나셨나요? 끝나셨죠. 김철근 대변인이 발언 신청 먼저 하셨기 때문에 듣고 올게요. 네네. 지금 여기 와서도 1당과 2당이 이렇게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대의 결정적인 문제는 얘기를 안 해요. 문재인 후보가 TV 토론에서도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대지 점점점 문제를 가지고 다른 모든 후보들은 사퇴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다른 모든 캠프 진영에서 전부 논평을 사퇴해야 된다고 논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문재인 캠프는 그거에 대해서 말을 안 했어요. 그리고 홍준표 후보 측에서는 자꾸 친북 뭐 종북 뭐 좌파 이런 얘기만 하시지 정작 문재인 후보의 아들 문제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얘기를 안 합니다. 상대가 정말 아픈 부분에 대해서는 왜 감싸는 건지 국민들이 반드시 검증돼야 될 문제들은 왜 애둘러서 피해가는 건지 왜 상대에게 치명상을 입혀서 혹시 한쪽 후보가 힘을 못 쓰게 되면 적대적 공생이 안 돼서 그러는 건지 이런 말씀 우선 좀 드리고요. 대구 경북을 호구처럼 여기는 거 아니냐. 저는 이제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홍준표 후보 얘기 나올 때 그때 비판을 하겠습니다. 저는 문재인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표를 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대구 경북을 호구로 여기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문재인 후보는 대한민국 국민을 호구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문재인 후보의 아들 문준용 씨 문제가요.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고 이거 반드시 검증돼야 될 문제고 국회에서 먼저 상임위를 열어서 검증하자고도 얘기를 했는데도 막 고마해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파슨스 그 석사 과정에 같이 다녔던 그 친구가 나와서 아버지가 시킨 대로 이력서 내니까 됐다 이런 증언도 있었는데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다른 친구를 데려다가 지금 물타기 해갖고 이상한 식으로 몰고 가고 저는요 이 문준용 씨 문제를 왜 제가 이렇게 끝까지 얘기를 하냐면 대한민국 청년들이 직장을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갑니까? 특히 공기업이나 공무원이 되려면요 노량진 고시촌에 가서 조각잠 자가면서 낮에는 컵밥 먹으면 가면서 그렇게 고생해도 100대 1, 2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문준용 씨는 아버지가 민정수석일 때 한국고용정보원의 5급으로 취업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취업되는 과정에 여러 논란이 있었고 의혹 제기가 많았습니다. 이른바 황제 입사를 한 거예요. 입사하고 14개월 만에 휴직을 했죠. 휴직을 해서 이제 미국을 갔는데
무려 23개월을 휴직을 합니다. 황제 휴직이죠. 왜? 4주짜리 처음 받았다가 다음에 6개월로 연장하고 23개월로 연장을 하고.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가세요. 네네. 황제 휴직. 그다음에 퇴직을 할 때도 14개월 근무하고 23개월 휴직된 기간까지 포함해서 37개월 퇴직금을 받았어요. 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엄청나게 의혹을 제기하고 검증을 하자는데 왜 막 고마해합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한국고용정보원의 전 감사를 하신 분이 또 증언을 했어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감사 문준용 씨 거는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분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입 다물고 있으면서 특정 지역 TK 호구라고 얘기하냐 이거. 저는 이 문제에 관한 한 문재인 후보는 국민들 전체를 호구로 보는 거 아니냐. 특히 청년들의 꿈을 짓밟는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잠시만요. 그 국민의당 캠프에서 오해하실까 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발언 시간을 정확히 재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제가 심리적으로 한 2분 정도씩을 발언하실 수 있게 허용해 드렸는데 지금 김철근 대변인은 제가 4분 가까이 3분 몇십 초 정도 썼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시간은 재지 않습니다만 심리적으로 한 2분 정도씩만 발언을 시간 드리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해달라고 중간에 요청했던 겁니다. 혹시 후보 캠프에서 오해 없기를 바라면서 자 일단 발언권 신청을 박원석 단장이 먼저 하셨기 때문에 그거 듣고 반론하실 분들은 한 차례에 한해서 주제별 한 차례에 한해서 1분씩이니까 그 전략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박원석 단장님 얘기 듣겠습니다. 예, 뭐 주제 범위가 너무 넓어지는 것 같아서요. 조금 초점을 맞춰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우선은 지난 총선 때 보면은 그 이른바 이제 지역주의라는 게 예전과 양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호남에서 지역주의는 거의 완전히 깨지다시피 했고요. 물론 여야를 넘나드는 그런 지역주의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만 어쨌든 기존에 이제 민주당이 거의 호남을 독점해 왔고 독식해 왔는데 국민의당이 생기면서 호남에서 균열이 일어났고 오히려 더 많은 득표를 얻고 더 많은 의석을 받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이건 호남에서 이제 변화를 바란다는 그런 시그널을 호남 유권자들이 보낸 거고요. 영남도 마찬가지입니다. TK 같은 경우에도 정말 공고한 아성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김부겸 의원 같은 분이 자력으로 당선이 됐고 또 홍일학 이번에 이제 민주당으로 들어가시긴 했지만 무소속으로 당선되고 이 변화의 흐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특정 지역을 특정 정당이 그 독점하거나 혹은 정치적 볼모로 사고하는 그런 경향을 우리 유권자들이 용납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 대선에서 그런 식의 캠페인이 저는 먹히지 않을 거다. 이 말씀을 우선적으로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제 문재인 후보 그 동향과 관련돼서 코멘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론조사가 진행이 되다가 이제 블랙아웃이 됐는데 블랙아웃 된 이후로도 여론조사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은 대체로 그 경향을 알고 있어요. 그 여론조사 공표 금지 이전의 경향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지금 여전히 문재인 후보가 2위하고 큰 격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캠페인을 하시면서 주로는 이제 정의당을 타겟으로 압도적 지지를 얻어야 되니까 그 다른 데 사표 찍지 말고 그 문재인 후보가 압도적 당선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고 심지어는 그 우상호 원내대표께서는 정의당엔 다음에 표를 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에 선거를 안 나오실 것이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온당한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좀 유감이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금 정권 교체는 국민들이 거의 이루어 주셨어요. 이제는 그 정권 교체가 어떤 개혁을 할 거냐, 어떤 변화를 만들 거냐라는 게 이제 국민들의 관심사고 거기서 가장 효용 가치가 높은 편은 그런 촛불 민심을 상징하고 변화와 개혁을 선명하게 상징하는 심상정 후보의 약진이고 더 극단적으로 대비시켜서 얘기를 하자면은 촛불을 대표하는 심상정 후보가 적폐를 대표하는 홍준표 후보를 이기는 것이 저는 정권 교체의 완성이고 이 촛불 시민 혁명의 필요 충분 조건을 완전히 갖춘 결과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제 구체적으로 반론의 시간을 드릴 텐데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제별로 한 차례의 반론만 허용되고 그 시간은 1분입니다. 전략을 잘 세워서 제 반론은 없으니까요. 그 반론 시간에 모든 걸 녹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서가번 단장님 반론하실 겁니까? 1분 드릴게요. 여러분들 말씀을 주셔서 다 일일이 다 1분 안에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우리 박원석 단장님 선거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결국은 막판에 지금 이 자리에서도 그렇듯이 늘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게 후보들의 심정이고 또 오늘 우리 문재인 후보 다시 한 번 더 당부하셨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자. 이게 우리의 마지막까지의 이 선거 전략이거든요. 그 전략의 일환이다. 그래서 혹시라도 마음 다치는 그 말들이 있었다 하면은 선거 치르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최선을 다하다 보니 그랬다라고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네. 바라고요. 우리 김철균 후보님 참 안철수 제가 후보가 아닙니다. 이 단장님, 대변인님. 이 안철수 후보 뭐 변화와 미래를 늘 얘기하고 1분이 지났습니다. 국민 속으로 1분이 지났습니다. 간다고 네. 얘기를 정리하시죠. 합니다만은 잘 아시다시피 아들의 취직 문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계속 논란이 되어 왔던 일입니다. 아마 그래서 뭐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그 자유한국당에서는 뭐 안 했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았나 싶긴 한데 정리하겠습니다. 이미 충분히 검증할 만큼 검증됐고 소명할 만큼 소명했고 또 그런 것들이 국민들도 다 이해하고 있다. 아닌 것을 아니라 그러지 그러면은 더 이상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거야말로 늘 입에 다니는 그 네거티브 하지 말자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따지고 하나 들어가 보면은 다 네거티브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 며칠 남았습니다. 갈 길이 멀고 지금 이제 뚜벅뚜벅 이렇게 부지런히 국민 속으로 들어가 계신다고 2분 하는데 지났습니다. 네네. 정말 정리하시죠. 이 국민들을 위해서 미래를 정리하시죠. 얘기하고 네. 내가 잘할 수 있다라는 정리하겠습니다. 것을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반론을 첫 번째 사용했는데 2분을 쓰였기 때문에 형평성차원에서 2분을 드릴게요. 이번 주제만 2분 드릴게요. 다음 주제부터는 1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무조건 발언을 끊겠습니다. 자, 누가 발언하실래요? 자, 김용남 의원님 발론하십시오. 2분 드리겠습니다. 조금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 그 홍준표 후보도 TV 토론회를 통해서 문재인 후보의 아들이죠. 문준용 씨의 특혜 취업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적폐가 아니냐 그랬더니 이제 문재인 후보께서 본인의 능력으로 들어간 거다. 이렇게 사실과 아주 동떨어진 답변을 하셨죠. 사실은 뭐 상식적으로 지금 청년들이 꿈의 직장, 뭐 신의 직장이라고 부르는 공기업입니다. 고용정보원은. 뭐 한 명 뽑으면 200명, 300명이 지원하는 그런 꿈의 직장에 달랑 2명 뽑는데 2명이 지원해서 이제 그 중에 한 명인 문재인 후보의 아들이 합격했던 사안입니다.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계속 이미 끝난 얘기다라면서 계속 어떻게 보면 뭉개고 구체적인 대답은 안 내놓고 그냥 뭐 선거를 끝낼 생각으로 보입니다. 늘상 뭐 얘기하시던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 그게 본인 아들부터 좀 적용돼야 설득력 있게 또 진정성 있게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저도 주실래요? 그렇죠. 제가 먼저 할게요. 먼저 누가 하셨나요? 여기 아까 4분이나 쓰셔가지고. 그러면 2분 잠깐. 반론 드리겠습니다. 2분 드릴게요. 하십시오. 2012년도에 우리 문준용 씨, 문재인 후보의 아들이죠. 그때는 선거운동을 했어요. 지금 내일 모레가 어버이날인데 아버지가 대통령 나왔는데 다른 그 아들, 딸들은 다 나와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문준용 씨는 얼굴이 안 보이나요? 문준용 씨 당당하다면 나와서 아버지 선거운동 도우세요. 그리고 문재인 후보가 당시에 청와대에 근무하는 민정수석일 때입니다. 그리고 고용정보원장이 민정수석 바로 밑에 있었던 비서관이었죠. 비서관을 하다가 고용정보원장으로 갔고 그 과정은 다 드러나 있는 건데 심지어 파슨스 그 석사 과정에 같이 했다는 그 증언이 나왔잖아요. 증언이 나와서 아니 문준용 씨가 아버지가 이력서 써서 내라 하니까 됐다. 이런 얘기를 그때 그 학교 다니는 학생들한테는 공공연한 그 사실이었다는 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 학교를 다니지도 않은 그 문준용의 친구들이 나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문준용이 그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좋습니다. 우정이 있기 때문에 감싸려고 하는 건 좋은데 그럼 귀골이 뚫고 머리 노랗게 해서 잠바 입고 찍은 사진 그다음에 이력서 내라 할 때 그런 사진 찍어서 내고 그다음에 이력서는 나중에 내본 그런 친구들이라면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잘못을 덮어주는 것 자체가
그건 올바른 우정이 아니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국민의당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자꾸 가짜 뉴스라고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데요. 이건 네거티브가 아닙니다. 10초 남았습니다. 검증해야 됩니다. 대통령 후보자로서 직계 가족에 대한 검증입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TV 네. 토론에서도 그러니까요. 제 반론 예, 예. 시간은 없습니다. 제가 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또 그러면 지금 두 캠프만 얘기하게 되면 나머지 분들 얘기할 기회가 네. 없으니까 이 시간은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진수희 본부장 2분 드릴게요. 반론 시간 하십시오. 네. 아니, 저는 2분까지 안 쓸게요. 1분만 네, 하십시오. 쓰겠습니다. 문재인 후보 이렇게 보면 철저하게 이중잣대인 것 같아요. 자신이 다른 후보에 대해서 문제 지적하는 거는 검증이고 본인에 대한 검증은 무조건 네거티브다. 이거는 좀 대통령이 되시겠다는 분으로서는 곤란한 그런 행태라고 보고요. 조금 아까 우리 김철근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나와 있는 5분의 후보 가족들 뭐 그 부인을 비롯해서 아들, 딸이 지금 열심히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선거운동 하고 있는데 저희 유승민 후보 딸 있죠. 유담양은 정말 그 아빠 도우러 나왔다가 성추행까지 당하면서도 오늘 보니까 피해자가 숨을 수는 없다. 이거는 아니다. 라고 하면서 떳떳하게 다시 아빠 돕는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문재인 후보 아들 같은 경우는 그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떳떳하게 나와서 아버지 돕는 선거운동을 왜 안 할까. 그럼으로써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나 억측을 불러일으키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심도 좀 해봅니다. 네. 아니 이거는 너무 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얘기해서 네네. 얘기를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까지 하고 왜냐하면 잠시만. 그래 박원석 이 박원석 후보별 저희가 후보별 얘기를 할 테니까 그 후보별 얘기를 할 때 적절하게 그 시간을 잘 활용하시면 네.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시죠. 박원석 단장님. 2분 드립니다. 우리 이제 서가번 단장님 뭐 선거 전략에서 좀 과도할 수 있었던 면이 있으니까 이해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상호 대표나 또 전병헌 본부장이나 이런 분들의 말씀이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SNS를 중심으로 어떻게 확산이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문재인의 표는 문재인에게, 심상정의 표는 심상정에게입니다. 지금 절박함으로 따지자면 절박하지 않은 후보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정권교체 당연히 그 야당의 모든 그 지지자들이 정권교체 바랍니다. 심상정으로 정권교체도 정권교체고 문재인으로 정권교체도 정권교체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후보로에만 정권교체를 절대시하는 거는 사실은 다른 야당을 지지하는 그 지지자들에게는 설득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리고 지금 와서 다른 후보를 찍는 건 사표다 이거는 소신투표를 하는 젊은 층들에 대한 모욕입니다. 민주주의는 그렇게 해서 발전할 수가 없어요. 당선되는 후보에게 던지는 표만 의미 있는 표라는 것은 정말 우리 민주주의 수준을 저는 과거로 되돌리는 그런 말씀들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런 거죠. 백화점 사장님이 길 건너에 있는 슈퍼에 좋은 물건이 있긴 하지만 우리 백화점 매상 더 올려야 되니까는 그쪽에 가서 물건 사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민주당이 굉장히 자랑하는 업적 중에 하나가 을지로위원회입니다. 우리 을들을 지키는 활동을 했다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활동에서 좋은 역할을 하셨어요. 뭐 우원식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근데 요즘에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 보면 이건 을지로위원회가 아니고 갑지로위원회 같아요. 그래서 심상정을 지지하는 표는 소신투표로 해서 심상정을 지지하는 겁니다. 문재인 후보의 정책이 좋고 문재인 후보의 비전이 마음에 드는 후보는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겁니다. 심상정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그 엄살 공포 이런 마케팅을 통해서 정권 개최라는 단일 프레임을 강요해서 그런 언행들을 하는 것은 좀 자중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반론을요 사회자님. 네네. 예, 반론을 이 주제로 문재인 주제를 하면서 네네. 다 한마디씩 다 하게 하고 네. 또 반론을 저는 그 당사자만 반론을 한 줄 알았더니 네. 또 그 주제를 가지고 또 다 반론을 줘보면 똑같이 기회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그 주제에 해당하는 후보에 해당하는 그 패널에게 반론을 줘야 되는 거지. 다시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후보별로 예. 공평하게 시간도 배분돼야 되기 때문에 1대 4에 지금 그 1대 4라는 것은 그 이거는 좀- 캠프에서 예. 이 느낌이고요. 왜냐하면 발언권은 공평하게 드리는 게 제 입장에서는 발언권을 드리는 게 우선이라고 갈 길이 먼 것 생각합니다. 같아요. 자, 그래서 기호 2번 홍준표 후보 얘기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홍준표 후보의 발언 듣고 이제 관련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을 국간에
갖다 바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이 나섰습니다. 제주에서 서울까지 전국 방방곡곡에서 대역전의 기적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내로 모든 사람 징계 다 풀고 그 다음에 입당하겠다는 사람 다 입당시켜라. 사무총장에게 비대위원들한테 다 요청을 해서 오늘 내로 대통합 구도를 만들어라.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일단은 김용남 위원님께 질문을 해봐야겠네요. 문재인 후보는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을 북한에 갖다 바치겠다는 거다. 이렇게 홍준표 후보 오늘 기자회견했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의 불안한 대북관, 안보관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께서는 그 전에는 대통령이 당선되면 미국보다 북한을 먼저 가겠다고 본인이 인터뷰를 하셨죠. 근데 뭐 또 최근에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지하고 인터뷰할 때는 또 미국을 먼저 가겠다고 말을 바꾸셨습니다만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상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유지하다가 지금은 뭐 표현은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표현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은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장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지금 북핵 위기가 점점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본격적인 핵 개발을 시작한 게 1994년도부터입니다. 근데 1994년에 공교롭게 김일성이 사망하고 나서 북한은 소위 그네들 표현으로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는 100만 명 이상이 그야말로 굶어 죽는 아주 엄청난 경제난을 겪었거든요. 그런데 이 3조 원 이상이 소요되는 핵 개발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10년 동안 그야말로 달러, 현금으로 지원된 북한에게 보내줬던 그 돈으로 핵 개발이 이루어졌고 2006년 10월 노무현 정부 후반기에 이제 1차 핵실험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안한 대북관, 지금의 북핵 위기를 몰고 온 정당 또 그 후보에게 정권을 넘겨줄 수 없다. 이런 취지로 홍준표 후보가 말씀하신 겁니다. 네. 서가만 단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죠? 네, 하시죠. 네. 참 이게 그냥 뭐 입으로 나오면 다 말인 줄 아는 모양입니다. 참 다시 정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지금 재판받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 지금 선거 치르는 국민들의 마음도 생각하지 않고 다시 도로 새누리당, 다시 도로 친박당으로 가겠다는 이 홍준표 후보의 머리는 생각은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냥 늘 대선 때 있어 왔던 이 북풍몰이 갖다 붙이면은 그냥 이 안보 불안 그다음에 이 북한 문제는 갖다 붙이면은 그 표가 나오는 줄로 아는 이런 생각에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대한민국의 이 안보는 보수가 지켜오는 게 아니고 사실 우리가 지금 대결 국면으로 대결로만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대화와 타협, 그러면서 핵으로부터 안전을 지켜내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야만이 이 한반도의 평화가 찾아오고 지켜낼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그런 것들까지를 다한 노력들을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몰아붙이고 또 거짓으로 그렇게 국민들을 호도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혹시 김용남 위원님께서 반론하실 건가요? 아니 정확하게 이제 무슨 말씀하시는지 정확히 몰라서 지금 반론을 하실 서 거면 단장님의 말씀은 네네. 이게 이제 북풍몰이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그것은 북핵으로 인한 안보 위기에 대한 현실감이 전혀 없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그동안 이제 안보나 국가 간을 문제 삼으면 이게 북풍몰이다 아니면 안보 장사한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외면하셨지만 지금 그동안 북한에 그렇게 우호적인 자세로 대했던 중국마저도 지금 북핵 시설에 대한
요격을 하면 미국에서 그 북핵 시설에 대한 요격을 하면 그것은 중국도 묵인하겠다. 내지는 최근에는 이제 북한과 중국 간의 우호조약도 깰 수 있다라는 식으로 지금 강하게 네. 북한을 압박하고 있고 북핵 시기 해결을 위해서 국제적으로 다 협력하는 이 상황에서 그러면서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너무 현실 감각이 없으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시간 정확히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서구반 단장님 뭐 반론 다른 분들도 말씀하시죠. 듣고 가실래요? 알겠습니다. 이제부터는 1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반론은요. 자, 하시죠. 김철구 대변인님 하시죠. 적대적 공생관계의 부활. 북한 빼면 할 얘기가 없습니까? 경남도당에서 인공지까지 동원해서 다른 후보들 거기에다 씌워서 이렇게 하고요. 참 저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홍준표 후보는 사실은 그 당에서는 후보를 안 냈어야 돼요. 국정농단 사태에 책임 있는 세력의 후보입니다. 이번 대선만큼은 자숙하고 반성해야 될 세력의 후보인데 이분이 나와서 대지 이걸로 외신을 타고 모든 외국에 대한민국 그래도 10대 경제 강국입니다. 이 국격을 완전히 훼손시키고 유세 때마다 막말하고 결국 홍준표 후보가 당선될 거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적대적 공생관계로 갈라치기 선거를 하는 것은 결국 본인이 가장 싫어하는 세력의 수장인 문재인 후보의 선거대책위원장 역할밖에 더 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1분 됐습니다. 네. 네. 1대1 반론이 가능한 건가요? 안 됩니다. 그건... 네. 어차피 이 안철수 후보 얘기할 때 또 네, 관련 공격을 또 공격이라고 저희는 룰은 지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네. 어차피 앞서 서가부 단장님께서 이게 불리한 게임 아니냐 하는데 지금 김용남 위원님이 느끼기에도 지금 불리한 상황이다. 발언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자, 진수희 본부장님 하실 겁니까? 네네. 하시죠. 문재인 후보의 안보관이 불안하다는 걸 홍준표 후보가 지적한 것일 텐데 역시 홍준표 후보 그동안 해왔던 그 어법답게 굉장히 좀 저질 거의 막말에 가까운 그런 수준으로 그러니까 비판을 해도 좀 격조 있게 비판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그 부분보다는 이 탈당파 복당이라든지 그 징계 해제 같은 이런 일들을 지시했다라는 표현에서 제가 정말 좀 어안이 벙벙했는데요. 아무리 선거 때 후보의 뜻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재입당을 하거나 징계를 해제하는 이 절차는 그 당이 정한 규정에 따라야 됩니다. 민주적인 공당이라면 결과 못지않게 절차적인 정당성도 확보가 돼야 되는데 이 후보 한마디로 지시를 해서 복당시키고 징계했던 거 해제한다? 저는 이거야말로 제왕적 후보. 대통령이 되시지는 않겠지만 되신다 하더라도 거의 제왕적 대통령의 모습을 미리 보고 있는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시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박원석 단장님의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홍준표 후보 요즘에 이제 캠페인을 보면 당선되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2등 내지는 3등 해서 당권 투쟁하겠다 이 전략으로 확실히 옮긴 것 같고 왜 그러냐면 북한에게 체제를 갖다 바친다. 여기 있는 어떤 당의 후보가 돼도 체제 선택 선거라 그러는데 민주주의나 시장 경제라는 체제의 본질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낡은 반공 메카시즘으로 선거를 치르는 거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고요. 더더욱 그런 것은 지금 친박 징계받은 거 다 복권시키고 또 탈당파 받아들인다는 얘기도 했습니다만 요즘 유세하면서 돌아다니시면 박근혜 대통령이 뭘 잘못했냐. 헌법재판소 판결 나는 사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물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근데 대통령이 되시겠다는 분이 그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국회가 탄핵하고 헌법재판소가 숙고해서 내린 판결에 대해서 인정 못한다. 이거는 사실 우리 헌법에 대해서 존중할 의사가 없다는 것과 다름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 나아가서 사면 얘기까지 걸어내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 이제 기소돼가지고 재판받아야 되는데 이런 모든 면을 종합해 봤을 때 선거는 포기했구나. TK와 일부 수구 보수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당권을 유지하고 지금 자유한국당을 홍준표 당으로 만드는 게 목표구나. 저는 그렇게밖에는 판단이 안 됩니다. 네. 아마 추가 발언 기회가 한 차례밖에 없어서 답답함을 느끼실 겁니다. 하지만 이 다른 후보들 얘기할 때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이 공격 포인트로 삼으신 전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개별적으로 반론 기회를 드리면 아마 오늘 뉴스와이드 한 4시간 이상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고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기호 3번 안철수 후보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과거에 머무를 건지 미래로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갈 건지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1번이 마음에 안 들 때 2번 찍고 2번이 마음에 안 들 때 1번 찍다 보니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친박이 다시 준동하고 있습니다. 다시 만약에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친박을 중심으로 새누리당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런 일이 또 있으면 되겠습니까? 네, 뭐 일단 이 발언만 놓고 보면 일단은 핫하게 이 설전을 벌이실 캠프가 일단 딱 눈에 띕니다. 일단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김철근 대변인 얘기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저게? 과거로 갈 건지 미래로 갈 건지를 선택하는 선거라는 겁니다. 과거의 선거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전으로 회귀하거나 퇴행돼서는 정치가 안 된다. 이른바 1, 2당의 기득권 정치, 그다음에 싸움판 정치, 대결 정치, 진영 정치 이렇게 해서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한 걸음도 나가기 어렵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걸어서 국민 속으로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공감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누가 먼저 하실래요? 서가번 단장이 하실래요? 김용남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먼저 하시고. 그럴까요? 김용남 위원님 하시죠. 예. 네네. 그 안철수 후보께서 이제 과거와 미래를 이야기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선거운동 방법 중에 대선에서는 저렇게 백팩 메고 거리 뭐라 그러나요? 이걸 뚜벅이 유세라고 칭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전혀 참신성은 없습니다. 이게 2014년도 지방선거 때 지금 박원순 시장이 했던 거 그대로 해요. 이렇게 조금 뭐 창조성이라든지 참신성이 있어야 되는데 저기 백팩에서 아마 도시락까지 나오면 저는 같은 기획사에 의뢰를 한 컨셉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뭐 이렇게 참신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친박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바른정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하시는 분들을 받아들이는 것, 또 징계가 내려졌던 친박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풀는 문제는 지금 새로운 대통령 누가 돼도 가장 중요한 국정 과제 중에 하나가 통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친박 의원들도 어쨌든 그 주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당선됐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복당을 지금 신청하신 분들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당을 같이 하시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있던 또 자기의 과거의 동지들도 통합을 못 이루면서 어떻게 국민 통합을 이야기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홍준표 후보가 다 받아들여서 다 함께 힘을 합치자.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이고 진수 의원님 당을 떠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잊어버리신 것 같은 더위 당원 당규상 대선 후보가 정해지면 당무 우선권이라고 그래서 대선 후보가 당무에 대한 최종 권한을 갖게 돼 있었습니다. 그 전부터. 네, 그래도 권한을 그런 식으로 행사하면 안 되죠. 네네. 일단 서가번 단장님 하실래요? 예, 안철수 우리 후보님 참 여러 가지로 답답하시겠죠. 좀 저렇게 배낭 메고 다니면서 하는 모습들도 좋아 보입니다만은 이런 점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지금 호남에서는 문재인 후보에게 밀리고 또 이제 이 중도 보수 구애하다가 지금 결국 그 영남에서 홍준표 후보 뜨면서 밀렸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와서 심상정 그 유승민 후보와 지금 이제 함께 하겠다고 하는데 좀 그런 것들이 결국 현재 안철수 후보의 현 주소 아닌지 결국은 미래를 얘기하면서 국민들에게 미래를 얘기하지 않고 문재인의 네거티브만으로 계속 일관된 메시지였지 않습니까? 결국 국민들이 안철수 후보가 정말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러면서 우왕좌왕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어느 진영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지지받지 못하는 그 현재의 모습들이 현재 지금 안철수 진영의 딜레마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철근 대변인께 반론 기회가 한 차례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상기하시고 그다음에 다 듣고 하겠습니다. 네, 다 듣고 하겠습니다. 예. 네. 우선 저 홍준표 후보 뭐 보수 대통합이나 뭐 보수 결집 때문에 탈당파 입당 또 징계 해제 말씀하셨는데 물론 보수 대통합 결집해야죠. 이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으려면 결집해야 됩니다. 그러나 결집의 주체가 낡고 부패한 반개혁적이고 반헌법적인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후보가 주체가 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새롭고 깨끗한 정의로운 보수, 따뜻한 보수가 이 보수 결집의 주체가 되어야 하고 보수 통합 이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은 보수 혁신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박원석 단장님 하실래요? 네네. 예, 그 안철수 후보 최근에 뭐 그 뚜벅이 유세 뭐 좋은 반응들을 얻고 있는 것 같아서 그 걷는데 힘드실 텐데 응원을 드리고요. 근데 안철수 후보께서 미래를 이번 선거의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으셨는데 정작 어떤 미래를 얘기하셨는지 기억이 남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TV 토론이나 이런 과정에서 오히려 미래를 얘기한 사람은 국민들께서는 심상정이나 혹은 또 유승민 후보나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세요. 앞서 이제 서가번 그 단장님의 이의 제기도 있었지만은 무슨 문모닝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 주 1위 후보 상대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여기에 주력했던 게 아닌가. 그런 점에서 효과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말하는 미래를 잘 못 보여줬던 게 아닌가. 이런 점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촛불 민심이 만든 대선이고 국민의당도 촛불 민심에 함께 결합해서 탄핵을 주도했던 그 정당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게 이제 보수층 끌어안기를 하면서 촛불 민심의 대열에서 이탈했다. 저희는 개혁의 대열에서 이탈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점들이 안철수 후보의 정체성이 도대체 뭐냐, 어디냐. 그러면서 개혁 유권자들은 개혁 유권자들대로 또 보수 유권자들은 보수 유권자들대로 흔쾌히 마음을 못 내주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들고요. 저는 그 지금 뭐 남은 이제 선거 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뭐 이 기간 중에 뭘 어떻게 하기 어렵겠습니다만 공동정부 말씀하시면서 심상정 후보 호명하고 유승민 후보도 호명하셨는데 저는 그 호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뭘 같이 할 거냐. 어떤 가치를 같이 할 거냐 이게 중요한 건데 그건 말씀 안 하시고 그 상대 후보들을 호명하는 거는 오히려 조금 좀 결례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 얘기 덧붙여주라. 그러시죠. 아까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려서. 1분 기회가 있습니다. 1분 하시죠. 네. 엊그젠가에 안철수 후보 개혁공동정부 얘기하시면서 뭐 쭉 여러분들 같이 할 만한 분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에 유승민 후보 경제적인 능력을 높이 평가한다. 그래서 자신이 당선이 되면 경제를 맡기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사실 우리나라가 경제 위기잖아요. 경제 대통령이 필요하다고들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고 또 안보 위기다. 안보 대통령도 필요하다 이러는데 안보에 관한 한 우리 유승민 후보 미스터 사드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안보에 대해서는 확고하고요. 게다가 경제 능력까지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평가를 하신다면 유승민 후보에게 양보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지. 왜냐하면 아마 지지율 때문에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지지율 때문이라면 좀 가슴 아픈 기억이시겠지만 몇 년 전에 이 지지율 낮은 누구죠? 박원순 시장한테 서울시장 양보해서 지지율 5%가 서울시장으로 당선되게 만드신 것처럼 이번 대선에서도 그렇게 할 의향이 없으신지 그렇게 좀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김철근 대변인의 반론 시간이고요. 주어진 시간은 1분이라는 점을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을 잘 짜셔야겠습니다. 1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진영 논리로 보면 안철수 후보를 이해하기 힘들 겁니다. 보수는 보수대로, 진보는 진보대로. 그리고 촛불 국민혁명은 보수의 국민만 간 것도 아니고 진보의 국민만 간 것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국정농단 사태에 분노한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간 겁니다. 그건 진보 보수 따질 게 아니라 이런 말씀 드리고요. 지금 탄핵에 반대한 세력, 개파 패권주의에 있는 세력을 뺀 나머지 모든 세력을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개혁 공동정부를 만들자는 취지였고요. 지금은 대통령 보궐선거 비슷하기 때문에 인수위가 없습니다. 인수위 없는 상황에서 선거를 며칠 앞두고 15초 남았고요. 앞두고 집권을 했을 때는 이러이러한 사람들하고 같이 하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뭐 A에 어긋났다면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양 세력을 뺀 나머지 모든 사람들과 함께 국민 통합에 나서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예. 자, 반론이 한 차씩 남아 있는데 1분입니다. 사용하시죠. 예, 안철수 후보님 참 충분히 충정을 이해합니다만은
정말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이 엄중한 시기에 내가 무엇을 하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사람들의 힘을 빌어서 한다는데 급기야는 이제 김종인 전 대표 여러 가지로 능력이 있으신 분이겠죠. 모셔놓고 지금 어디 가셨는지 또 잘 안 보여요. 그 통합정부 하시겠다 이렇게 꾸린다고 하면서 누구 홍준표 후보하고도 함께 하겠다. 그래가지고 또 이 언론이나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문매를 받았고 비판을 많이 받으셨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가요? 어쨌든 지도자는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더군다나 이 북행으로 인해서 이 4대 주변국과의 관계까지도 지금 여러 가지로 잘해야 되는 이 지도자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정리할까요? 좀 더 그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김용남 의원님도 반론 기회 쓰시겠습니까? 네. 안철수 후보님이 이제 최근에 유승민, 심상정 후보와 함께하겠다는 말씀만 하신 게 아니고 다른 당에 있는 안희정 도지사나 이재명 시장 그리고 원희룡 도지사까지 함께하겠다고 그분들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이제 일방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의당에 손학규 전 상임 고문이나 천정배 의원님 등 국민의당의 인적 자원이 워낙 모자라서 다른 당에서 사람을 빌려와야 될 정도고 본인이 경제가 자신이 없어서 유승민 후보에게 경제를 맡겨야 될 정도라면 차라리 이번 대선을 포기하시고 5년 더 공부하시고 준비하시고 나오는 게 옳은 선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김철근 대변인 입장에서 답답하실 건 발언권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공평하게 지금 기회가 가고 있다는 점만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후보들의 발언을 저희가 다 들려드리기 위한 차원에서 이번에는요. 기호 4번 유승민 후보의 발언과 기호 5번 심상정 후보의 발언을 잇따라 듣고 관련 얘기를 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투표는 4번 투표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저를 찍은 사람이 많다고 듣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사전투표 하신 분들은 전부 저를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부산, 울산, 경남 물론이고 대구, 경북에서도 저는 지금 바닥이 뒤집어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일수록 더 당당히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피해자가 숨어야 하는 일은 저희가 살아가야 할 우리나라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저희 아버지 유승민 후보가 꿈꾸는 대한민국에서는 결코 없을 일입니다. 심상정하게 찍는 표는 홍준표 잡는 적폐 청산, 문재인 견인하는 개혁 견인, 새정치 안철수를 대체하는 정치혁명 1타 3피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잘한다. 바로 문재인 대 심상정 구도가 성사될 때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개혁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 먼저 그러면 해당 캠프 관계자분의 얘기를 쭉 듣고 또 반론이나 이런 얘기를 쭉 풀어가 볼 텐데 먼저 기호 4번 유승민 후보 아까 얘기 중에 지금 바닥이 뒤집어지고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혹시 어떤 근거 있으신지 한번 말씀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현장 유세를 하다 보면 현장에서 느끼는 게 있어요. 우리 선거를 다 치러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지율 조사에서 잘 반영이 안 되는 그 체감하는 그 느낌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보면 지금 우리 후보 말씀대로 뒤집어지고 있다 하는 느낌이 들고요. 게다가 지금 후보가 그쪽에 가지는 못하더라도 지금 전국 각지에서 온갖 다양한 방법으로 응원, 격려, 지지, 그다음에 후원금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이 지지를 표시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우리 이번 선거가 예년 선거와는 달리 기존의 이 투표 관행 선거 문법이 적용되지 않는 선거를 우리가 지금 치르고 있다. 그래서 5월 9일 딱 선거 끝나고 투표함 열어보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결과가 올 거라고 보고요. 우리 유승민 캠프에서는 지금 마지막 캠페인으로 유찍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유승민을 찍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들은 5월 9일 날 기적을 보시게 될 거고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정말 새로운 대통령의 모습을 보시게 될 겁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원석 단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심상정 후보가 1타 3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화투 용어를 써서 좀 맞아요. 이해는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주 간결한 용어를 썼습니다. 결국 이제 유권자들께서 이제 선거일이 임박해 오기 때문에 한 표의 효용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 국민의 민심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 정권 교체입니다. 부인할 수 없다고 보고요. 근데 정권 교체 저는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그거는 여론조사 추이를 보든 뭐 모든 지표를 보더라도 사실상 정권 교체 이루어졌다고 보고 그렇다면 그냥 정권 교체에서 끝날 게 아니고 정권 교체 플러스가 있어야 된다. 그 플러스는 단지 정권 교체를 넘어서서 국민이 원하는 그런 근본적인 개혁 또 변화 이거를 추진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야 되는데 바로 그 힘이 심상정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전에 이제 후보 유세에서 나왔지만은 세 가지 의미가 있다. 심상정에게 주는 표는 이 홍준표 후보 잡고 적폐 청산하는 표고 그리고 개혁인지 아닌지 불분명한 안철수 후보의 개혁을 대체하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를 대체하는 그런 정치혁명을 열어나가는 표고 또 문재인 후보를 견제하고 개혁을 견인하는 그런 표다. 그런 면에서 지금 시점에 한 표의 효용성이 가장 높은 표는 심상정에게 주는 한 표다. 1타 3피입니다. 아, 네. 나머지 세 캠프 얘기도 좀 들어볼까요? 누가 먼저 하실래요? 자, 서가번 단장 먼저 하시죠. 지금 유승민 후보나 심상정 후보 국민적으로 대단히 TV 토론에서도 그렇고 지금 유세 과정에서도 국민적으로 지지를 받고 또 선거를 좀 정말 이 그 정책 선거로 또 그러면서도 이 그 축제 분위기로 끌고 가는 모습들은 대단히 고무적이고 우리 정치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고 정말 이제 이 그 정치를 왜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 물음도 함께 우리 국민들에게 그 국민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주는 것은 저는 대단히 고무적이고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박원석 그 단장님 여러 가지로 서운함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선거는 선거입니다. 우리가 좀 잘 기억해 또 문재인 후보가 이 그 정권 교체의 적임자고 또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도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마지막 순간까지 겸손하게 그러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우리 당의 또 후보의 전략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또 아픈 선거 과정에서 또 지난 그 선거 때마다 아픈 이 그 기억도 있습니다. 잘 아시지만 서울시장 선거 한명숙 후보가 나갔을 때 노회찬 후보 나와서 0.2%인가요? 표차로 정말 근소한 표차로 졌습니다. 그때도 노회찬 후보 서울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서 표를 많이 가져갔죠. 그것을 가지고 누가 비난을 하거나 잘못했다 얘기는 아닙니다. 저희들의 우리 당의 또 우리 후보의 지지자들의 이 마음가짐을 얘기하는 것이고 정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또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5월 9일 8시 그 마지막 순간까지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각오로 선거 임하겠다는 말씀을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용남 의원님이 먼저 발언 신청 있으셨기 때문에 듣고 올게요. 자, 하시죠. 예, 유승민 후보께서 최근에는 더욱더 홍준표 후보나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심한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막말에 가까운 말씀도 가끔 하시는데 저희는 이거에 대해서는 대응을 안 하고 유승민 후보를 포함해서 바른정당에 계신 분들이 언젠가는 또 다시 힘을 합쳐서 정당에 돌아오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기다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별도의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심상정 후보님 관련해서는 1타 3피 말씀을 심상정 후보께서 하셔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사실은 지난 대선에 심상정 후보가 중도 사퇴를 했습니다. 소위 당시 문재인 후보로의 사실상의 단일화에 합류하시면서 중도 사퇴하셨고 또 그 이후에 총선에서는 사실상 민주당의 양보를 받아내면서 총선에 지역구에 당선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꼭 중간에 그렇게 사퇴하지 마시고 끝까지 낙장 불입하시라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퇴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하실래요? 아니면 제가 할게요. 하고 가겠습니다. 네네. 저는 1번, 2번은 탄핵 반대 세력과 개파
패권주의 세력으로서 과거 정치 세력으로 봅니다. 그리고 지금 4번, 5번 합리적인 진보와 개혁적 보수는 미래 세력으로 보고요. 저희가 대통합 정부와 개혁 공동 정부를 얘기할 때 그렇기 때문에 과거 세력보다 미래 세력들하고 같이 하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안희정 지사, 김부겸 의원, 이재명 시장, 박원순 시장, 그리고 남경필 지사 이런 젊고 유능한 분들하고도 개혁 공동 정부를 같이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선거가 끝난 이후에 같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데 그런 분들과 같이 하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박원석 단장님 이제 반론입니다만 1분입니다. 예. 해주시죠. 우리 김영남 의원이 저희 걱정을 해주시는데, 아니, 사퇴해야 될 후보가 사퇴를 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왜 사퇴를 하겠습니다. 요번에 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은 좀, 네. 홍준표 후보를 먼저 돌아봐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서가번 의원님, 이제 낮고 겸손하게 모든 사실은 후보와 캠프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문재인 후보 쪽에서 보이는 모습이 저희 정의당의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에게는 굉장히 높고 권위적으로 보이는 모습이 있습니다. 다음에 정의당을 지지하면 된다. 이런 말씀들이 저는 그렇게 보이고요. 역대 대선을 보면, 그리고 주요 선거를 보면 사실은 민주당과 저희 정의당의 관계는 동반 상승, 동반 하락이었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며칠 앞둔 상황에서 양쪽의 지지자들 간에 과도한 그런 갈등이나 이런 걸 유발하지 않는 그런 언행들이 서로 간에 필요하지 않을까 이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반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하시죠. 1분 드릴게요. 근데 남은 시간이 방송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별로 들을 시간 없습니다만 일단은 하시죠. 1분 드릴게요. 유승민 후보에게 막말 수준의 얘기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홍준표 후보가 자격이 없는 후보라 무자격자라고 했고요. 또 용서를 구해야 될 주체가 용서를 한 해 만에 용서를 하는 주체로 적반하장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운 후보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홍준표 후보가 이제까지 보여주신 막말에 비하면 이거는 아주 품격 있는 그런 지적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요. 방송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두 분이 양보해서 30초씩만 하면 반론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서가번 단장님 30초 드릴게요. 그 다음에 김용남 의원 30초 드리겠습니다. 하시죠. 네. 예. 어쨌든 이 선거가 끝나고 이제 정부가 구성이 되면은 결국 우리는 지금 인수위도 없습니다. 당선되면 바로 대통령이 취임하거든요. 결국 문재인 후보 통합정부를 꾸리겠다는 겁니다. 합리적인 진보, 합리적인 보수 정당과 진영을 따지지 않고 능력 있는 모든 분들과 함께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좋은 정부, 능력 있는 정부 꾸리겠다는 게 문재인 후보의 각오고 또 그런 자세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거에 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김용남 의원님 마지막 드릴게요. 30초. 진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도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유승민 후보께 여쭙고 싶은 것은 그러면 지금의 자유한국당이 본인이 몸담았던 새누리당 아니면 한나라당 또 유승민 후보의 선친께서 몸담았던 민정당보다 더 낡았다는 판단을 하고 계신 건지 묻고 싶습니다. 그게 그전엔 안 그랬는데 지금 문제가 많이 생겼다면 최근에 생긴 문제는 힘을 합쳐서 고쳐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분당을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닌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추가 반론은 나가서 대기실에서 제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BN 뉴스 8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소신 투표가 굉장히 하나의 투표 문화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 1번, 2번, 그러니까 사표 방지 심리로 인해서 1번, 2번 당에 휩쓸리듯이 몰아주는 투표가 아니고 이제 그런 투표를 했더니 과거처럼 양대 패권 세력이 대립하고 갈등하고 반목하고 서로 보복하는 이런 정치가 되더라 하는 거를 확인을 하고 이제는 소신 투표하는 이런 투표 문화가 지금 확산되고 있는 이 세 가지가 저는 유승민 후보가 기여한 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기호 5번 심상정 후보를 대표해서 나오신 박원석 단장님의 얘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뭐 아전 인수식 해석을 안 하고 좀 객관적인 해석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경이로운 투표율, 선관위도 예상을 못했고 각 정당에서도 이 정도까지 사전투표를 하리라고는 예상을 못했는데 정말 우리 국민들이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3가지 정도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네. 우선은 이번 대선이 촛불 민심이 만든 대선이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변화의 열망이 굉장히 큽니다. 대한민국 이대로는 안 된다.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런 열망이 이 조기 대선에 대한 관심으로 급증하고 있고 여기에는 무슨 연령층의 뚜렷한 그 차이 같은 게 없습니다. 과거에는 젊은 층은 상대적으로 투표를 안 하고 그다음에 조금 이제 중장년층이 투표를 많이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선관위에서 정확한 연령별 통계를 내놓지는 않았지만 분위기로 봤을 때 젊은 층, 중장년층 할 거 없이 그런 변화의 열망들이 고르게 지금 이 투표에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호남의 투표율이 높은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당에서는 이제 서로가 그게 각자의 후보에게 유리한 시그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보다 정권 교체라는 이 지난 10년간의 보수 정부의 실정과 실패 이거에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런 호남 유권자들의 호남 국민들의 열망이 높은 투표율로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과연 어느 후보에게 유리할지는 그거는 뭐 열어봐야 아는 문제고 지금 속단하기 어려운 문제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세 번째는 좀 전에 우리 진수 의원님 말씀하셨던 거와 일맥상통하는데요. 젊은 층의 소신투표 바람이 굉장히 거셉니다. 예전에는 선거 2, 3일 남겨놓으면 내가 찍은 표가 사표가 되는 거 아니냐 때문에 대체로는 이제 대세 투표로 기우는 경향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TV 토론 과정을 보면서 또 촛불 집회를 겪은 젊은 층들이 당장에 당선이 안 되더라도 우리 정치를 좀 더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정치를 좀 더 국민의 바람과 가깝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그런 소신과 그런 참신함을 보여준 후보에게 내 한 표를 아낌없이 주겠다. 이런 경향들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심상정 후보의 유세장을 다녀오는 길인데 네. 그 유세장에도 거의 대부분 젊은 층들이 그 유세장을 가득 메우고 또 심상정 후보의 한마디 촉각을 곤두세우는 그런 걸로 봤을 때 이번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의 경향은 대세 투표이기보다는 소신투표다. 그리고 이런 소신투표는 분명히 젊은 층에서 굉장히 높은 지지를 받고 관심을 받고 있는 심상정 후보에게 좋은 결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아주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봅니다. 네. 해석이 마지막에 멋졌습니다. 네. 아전 인수식 해석이 아니라 객관적 해석을 해주신다고 해서 잔뜩 기대를 했는데 한 번 놓고 보면 시청자분들이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이 사실상 대선을 앞두고 마지막 주말입니다. 그래서 후보들이 오늘 강행군을 아마 분단히 행보를 할 정도로 강행군을 할 텐데 기호 1번 문재인 후보부터 좀 행보를 볼까요? 서가번 단장님 오늘 보니까 뭐 방송 녹화도 오전에 했고 그다음에 수도권 집중 요새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홍대에서 프리어가 합니다. 6시 반인가요? 네. 일단 지금 마지막 주말에 이 수도권에 집중했다. 어떤 의미가 좀 있을까요? 예, 지금까지 이제 계속 유세들을 하면서 지방으로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했죠. 언론에 보면은 모든 후보들 중에서도 전국적으로 각 주요 도시뿐만 아니라 구석구석 가장 전국적으로 전국구로 많이 돌아다닌 후보가 문재인 후보다 이렇게 보도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만은 실제로 그렇게 긴장감을 가지고 또 그러면서도 대중들과 아주 깊숙이 들어가서 유세를 밀도 있게 하는 문재인 후보입니다. 심지어는 언론에도 났습니다만은 이 악수를 얼마나 많이 해서 손이 통통 빨갛게 퉁퉁 부어 있는 모습들도 이렇게 봤습니다만은 오히려 이게 얼마나 영광이고 자랑스럽냐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아시다시피 어제 이제 비를 맞고도 영남의 포항에서 유세를 하고 밤늦게 돌아와서 오늘 또 말씀 주셨듯이 지금 수도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실 수도권이 뭐 우리 절반이 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이제 지방 다니면서 사실 또 좀 구석구석 많이 못 따라다녔는데 오늘 수도권의 국민들 유권자들과 긴밀하게 접촉을 하면서 수도권의 표심을 또 젊은 사람들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전 투표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전국적으로 26%를 뛰어넘는 사전 투표율을 기록을 했는데 또 지역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호남이 상대적으로 또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호남의 유권자분들은 뭐 문재인, 안철수 또 홍준표 뭐 이렇게 이미 어느 정도는 마음을 정하시고 미리 투표에 임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이제 30%를 훨씬 뛰어넘는 사전 투표율을 보여주셨고 네네. 그에 비해서 이제 대구가 좀 사전 투표율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 분석하기로는 이번 사전 투표에 대구에서 참여하신 분들은 이제 홍준표 후보로 진작 마음 먹고 있던 분들은 사전 투표에 임하셨고 기존에 이제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를 찍을까 말까 고민하던 분들은 요 며칠 조금 더 두고 보고 이제 2번으로 이동하는 그런 진행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전 인수격으로 해도 된다 그래서. 네, 맞습니다. 네. 자, 기호 3번. 안철수 후보를 대표해서 나오시는 김철근 대변인의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변화, 혁신, 미래에 대한 열망이 모여진 그 투표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 그 사전투표가 안철수 후보가 다시 양강으로 올라서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선 그 투표율이 호남이 좀 상대적으로 높았는데요. 그렇죠. 호남이 상대적으로 높은 건 안철수 후보 대 문재인 후보의 경쟁이 굉장히 그 심했다. 그리고 조직과 그다음에 호남의 유권자들이 마음을 많이 그 사전에 결정한 분들이 많았다. 상대적으로. 네. 그다음에 이제 부산, 대구, 제주가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부동층이 좀 많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호남에서 올라온 여러 가지 그 정보나 그 저희 당에서 판세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서는 적어도 이번에는 안철수 후보가 좀 다소 앞서는 걸로 호남에서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부산, 그 대구, 제주가 상대적으로 투표율이 낮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직 마음의 결정을 많이 못하고 있는 분들이 국민들이 많은 게 아니냐. 그래서 지금 전략적 유보 상태에 있는데 결국은 문재인 그 공포증이라든지 또는 홍준표 후보를 찍어서 문재인 후보를 이길 수 있다든가 이런 이길 수 없다 이런 것들 때문에 아직은 유보하고 있는 상태고요. 전략적 선택을 넘어서 전략적 투표 개념으로 간다면 결국은 호남의 전략적 선택, 영남의 전략적 투표 이걸로 안철수 후보에게 보다 유리한 국면이 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 5월 9일 선거는 과거로 가는 선거냐 미래로 가는 선거냐의 그 운명이 달린 겁니다. 사실 우리 정치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전으로 퇴행하거나 회귀하는 이른바 기득권 대결 정치, 싸움판 정치, 그다음에 진보냐 보수냐를 나눠서 국민을 갈라치게 하는 진영 대결의 정치로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갈 수 없다. 이런 것들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판단이 이미 지난 사전투표에서도 많이 적용이 됐을 걸로 보고 미래를 위한 투표. 제가 보기에는 1번, 2번보다는 3번, 4번, 5번에 많이 투표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전 인수식 해석 요청에 충실하게 임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기호 4번 유승민 후보를 대표해서 나오신 진수희 본부장님의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높은 사전 투표율에는 이 유승민 효과가 기여한 바가 굉장히 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간단하게 드릴 텐데요. 우선 헌정사상 초유의 이 대통령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이 보수 지지자들이 부끄럽게 좀 생각을 하거나 의기소침해 있거나 이랬는데 유승민 후보를 발견하면서 이제 보수라고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가지면서 굉장히 프라우드한 보수로 지금 바뀌고 있고요. 그래서 커밍아웃을 하는 거죠, 이제.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동안 이 평소 같았으면 투표나 정치에 관심을 안 가졌을 이런 젊은 20, 30대층이 유승민 후보를 보면서 우리 정치, 이건 보수의 미래뿐이 아니고요. 우리 정치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발견하게 됐다. 이러면서 지금 전국 각지에서 엄청난 이 응원과 격려와 후원과 지지가 지금 답지를 하고 있고요. 제가 현장에 우리 유승민 후보가 최근에는 수도권에 젊은 20, 30대가 많이 모여 있는 곳으로 주로 찾아다니는데 그 현장에 가보면
어제 그제 이틀 동안은 저 이번에 4번 찍고 왔어요 이러면서 아주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네. 그런 게 있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또 이 그 주부들 까지 한 사람 한 사람들씩 이렇게 친밀하게 이 그 접촉하고자 일정들이 그 잡혀 있고요. 말씀하셨듯이 이제 25% 약속을 오늘 저녁에 지금 이제 홍대에서 국민들하고 프리허그로 합니다. 여러 가지 뭐 논란이 많았습니다. 사실 그 경호 문제가 간단치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과의 약속이고 또 경호 문제는 늘 이 후보 간에 뭐 후보와 또 경호 팀들 간에 이 그 갈등입니다. 본연의 업무기도 하니까요. 그러나 대중과 접촉하고자 하는 그 후보의 그 열망들이 늘 더 크죠. 그래서 어쨌든 이 마지막 순간까지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그러면서 최선을 다한다. 이런 자세로 지금 수도권에 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전략이 보여요. 뭐냐면 이 캠프를 대변해서 나오셨잖아요. 다들. 왜냐하면 지금 각 캠프 분들이 얘기할 때 그 후보 그림만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시청자분들한테 후보 영상을 좀 많이 보여드리게 하려고 상당히 발언을 좀 길게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홍준표 후보 일정을 볼까요? 기호 2번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보수층 총결집을 호소하고 그다음 동선을 보니까 경기, 인천 거쳐서요. 충남까지 가십니다. 이거 상당히 광폭행보다 생각되는데 이거 동선에도 의미가 있을까요? 예, 사실은 뭐 자유한국당이나 홍준표 후보가 가장 늦게 대선 준비에 뛰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기존에 이제 헌재의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여당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헌재 결정이 나기 전에 다른 당들은 뭐 당내 경선을 진행을 했었습니다만 저희는 3월 10일 결정 이후에 모든 절차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준비도 부족했고 출발도 늦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홍준표 후보가 지역별로 저희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지역에서 여론조사 결과 1위를 올라선 게 대구 경북이 제일 빨랐고요. 그리고 부산 경남이 그다음입니다. 뭐 강원도도 저희가 자체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저희가 1위를 달리고 있고요. 그래서 영남에서 시작한 이 홍준표 바람을 이제 소위 동남풍을 타고 북상시키기 위해서 남은 기간은 아무래도 수도권과 충청도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수도권과 충남에 일정을 땄고 내일도 오후에 이제 안산에서 집중 유세가 있고요. 그래서 이 영남의 바람을 수도권으로 북상시키기 위해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제가 얘기하기 전에 바로 이제 일부러 얘기를 후보를 화면을 길게 잡기 위해서 길게 말씀하신다 그래갖고 더 길게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닌데 죄송합니다. 혹시 그렇게 받아들이시다면 죄송합니다. 더 하셔도 됩니다. 자, 기호 3번 안철수 후보 행보를 볼까요? 지금 이제 걸어서 직접 대면 유세를 하고 있잖아요. 대면 접촉하고 있는데 오늘 광주 광역시를 집중 공략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좀 있을까요? 우선 걸어서 국민 속으로 유세를 대통령 선거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해보는 건데요. 이건 그 나라를 구하겠다라는 그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임하고 있다 이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 대통령 조기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여러 가지 큰 문제들이 많습니다. 특히 10년간 장기 저성장 경제 구조에 의해서 서민과 중산층 그리고 비정규직, 청년의 그 실업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큽니다. 이 문제, 그다음에 현실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 위협,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외교적인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실 국민 통합을 해야 됩니다. 진영으로 갈라쳐서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 상대의 세력을 적으로 치는 이런 정치로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도 없고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간절하고 절절한 심정으로 직접 걸어서 국민들에게 한 분 한 분 악수를 청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지금
대구에서 처음 시작해서 그다음에 부산을 갔고 오늘 광주를 했습니다. 이게 오늘 기준으로 보면 페이스북에 그 조회를 하신 분들이 100만 명이 넘고요. 네. 그다음에 페이스북 페이지가 도달된 게 5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정치적으로 꼭 뭐 이렇게 얘기한다기보다는 지금 광주에서 광주 시내를 완전히 지금 걸어 다니는 이 부분은 대구, 부산, 광주를 거쳐서 녹색 남풍을 몰고 서울로 올라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진심을 다해서 국민들을 접촉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기호 4번 유승민 후보의 행보도 좀 볼까요? 오늘 수원 월드컵 경기장과 서울 잠실 야구장에 가서 이제 유권자들 만나고요. 지금 이제 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만나서도 일본이 위안부 재협상에 끝까지 응하지 않을 경우 협상을 파기해야 한다 이런 말도 강조를 했습니다. 상당히 어떻게 볼까 다른 후보들하고는 달리 지금 위안부 피해 할머니 효잔치도 방문했어요. 오늘 뭐 사진도 막 크게 났던데 어떤 동선의 의미가 좀 있다고 보시나요? 어떻습니까? 이틀 후면 어버이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이 위안부 할머니들은 자녀들도 없이 외롭게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가셔서 위로도 드리고 위안부 협상 때문에 정말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워하시는 할머니들께 이거 재협상 하겠다. 재협상 안 되면 파기하고 10억 불 돌려주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좀 위로를 해드렸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수원에 월드컵 경기장 거쳐서 이제 잠실 야구장 앞에서도 좀 유세를 했는데요. 우리 후보 지금 뭐 우리 초반 중반에는 사실 인지도 때문에 좀 힘들었어요. 아시다시피 문재인 후보는 재수하셨고요. 그다음에 홍준표 후보나 안철수 후보는 뭐 재수까지는 아니지만 한 반수 정도 하셨고 네. 유승민 후보는 지금 처음 도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중의 노출이나 대국민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어서 좀 고전을 했었는데 그나마 6차례 TV 토론을 거치면서 아주 탁월한 정책 능력, 진정성 이런 게 이 전달이 됐는데 이제 탈당 사태를 거치면서 뭐 이 지금 그게 잠재해 내연해 있던 이런 지지세들이 지금 겉으로 이제 분출해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야구장을 또 방문한 이유는 이제 9회 말 투아웃 후에 지금 4번 타자가 타석에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끝내기 장외 홈런을 치기 위해서 지금 9회 말 타석에 들어섰고요. 네. 사실 이번 선거 굉장히 특이한 상황에서 만들어졌고 또 치러지고 있는데 처음에 반기문 바람, 안희정 바람, 안철수 바람, 그다음에 뭐 최근에는 불구스름한 황사바람처럼 우리 홍준표 네. 후보의 바람도 있었습니다만 네. 이제는 그 모든 바람을 다 싹 걷어내는 시원한 유승민 바람이 불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남은 기간은 수도권을 주로 다닐 텐데 그 이제 수도권을 다니는데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지금 1번, 2번 정당 거대한 정당은 조직 동원해서 대규모 군중 뭐 세과시 하듯이 사람 모아놓고 후보는 와서 손 한 번 흔들고 마이크 한 번 잡고 또 옮겨가고 이런 식이 아니고 우리 유승민 후보는 지금 화면에도 나오듯이 아주 밀착 소통, 아주 그런 1대1 스킨십 위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게 굉장히 효과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전국 각지 남녀노소 네. 엄청나게 지금 후원과 지지를 하고 계시다. 저는 제가 한마디만 덧붙이면 네네. 제가 보수 정당에 한 20년 몸담으면서 이 젊은 층 20, 30대 그러니까 젊은 아기들을 가진 이 젊은 부모들이 언제 이렇게 열광한 적이 있었던가 제 기억에는 없어요. 오히려 선거 때마다 우리는 젊은 층은 좀 이렇게 피해가는 그런 선거를 했던 기억이 있어서 최근에 나타나는 이 현상에 저는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감동하고 있고요. 정말 미래 희망을 봅니다. 네. 자, 기호 5번 심상정 후보의 행보도 볼까요? 이제 수도권 유세에서 집중하고 있는데 자신을 찍으면 적폐를, 물론 잠시 뒤에 얘기할 텐데 자신을 찍으면 적폐를 청산하고 개혁을 함께 견인하는 것이다. 이런 걸 강조하면서 특히 이제 언론들은 심상정 후보가
이 길거리에 다니면서 이 유권자 시민들을 꼭 포옹해주고 끌어안아주고 그런 부분도 많이 조명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이 유권자 앞서 문재인 후보가 방문하는 홍대를 가서 물론 시간차는 있습니다만 하이파이브 캠페인도 한다고 하는데 역시 지금 저희가 CG를 만들었습니다만은 박원석 단장께서 보시기에도 2030 청년층을 집중 공략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의미를 좀 부여주시죠. 네, 아무래도 2030 청년층에서 심상정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그 접촉면을 자연스럽게 최대한 늘리는 방식으로 유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심상정 후보가 상대적으로 유세를 많이 못 다니셨어요. 그게 이제 TV 토론 준비나 이런 거에 집중하고 각종 인터뷰 등등 밀어놨던 것들이 많았던 바람에 그래서 유세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았는데 TV 토론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전국을 종횡무진 다니고 계시고 좀 전에 우리 진수 의원님이 젊은 층에서 유승민 후보 바람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 전에 심상정 후보 바람이 먼저 불었는데 저희만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제 입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젊은 층들이 유세장에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6일 토요일 뉴스와이드 김명준입니다. 이제 대선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혹시라도 이틀에 걸친 사전투표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5월 9일 대선 당일날 꼭 투표권,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와이드는요. 주요 정당, 5개 정당 대선 후보 캠프 관계자들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5분과 함께요. 어제 마감된, 이틀에 걸쳐 마감된 사전투표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역대 이 치러진 사전투표 가운데 최고치, 사상 최고치 투표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대선에서 사전투표가 치러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만 앞선 총선과 지방선거를 다 통틀어 비교해봤을 때 이번 대선에서 사전투표는 역대 최고치. 지금 보여드리죠. 전국 투표율입니다. 최종 투표율입니다. 26.06%의 최종 투표율로 사상 최고치. 사전투표로는 사상 최고치의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지역별 볼까요? 서울이 26.09%, 경기 24.92%, 인천 24.38%, 강원 25.35%. 일단 수도권도 상당히 높은 투표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광주 광역시입니다. 33.67%, 전남 34.04%, 제주가 상대적으로 좀 낮았고요. 20.43%, 부산 23.19%, 대구가 좀 낮았습니다. 22.28%, 그리고 경남은 26.83%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번 사전투표는요, 중앙선관위가 지역별 투표 집계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공개는 했습니다만 연령대 투표율은 공개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본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얘기를 공개하지 않겠다 방침을 밝혔는데 그러면요 여기서 하나 여쭤볼게요. 5개 정당 후보 캠프 관계자분들께 여쭤봅니다. 사상 최고치, 역대 사전투표로는 사상 최고치의 투표율을 보였는데 이 사상 최고치의 사전투표율을 각 캠프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표심을 해석하는지 한번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 투표율 26.06%로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을 기록했는데 이게 과연 우리 후보에게는 어떤 표심으로 영향을 미칠 거라고 각 캠프에서는 분석을 하는지 아예 그냥 대놓고 말씀드릴게요. 아전인수식 해석을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각 캠프는 이 사전투표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을지 한번 궁금합니다. 앞서도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지역별로는 가장 높은 투표를 보인 곳이 세종시입니다. 행정 1번지라 불리는 세종시가 34.4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전라남도입니다. 34.04%. 그리고 광주광역시가 세 번째고요. 33.67입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곳은 대구인가요? 22.28%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주가 22.43%, 부산이 23.19%, 하위 세 곳이 저렇게
집계가 됐는데. 자, 먼저 쓰신 분부터 좀 볼까요? 일단은 그러면 다 쓰셨으면 기호 순으로 보겠습니다. 캠프 기호 순으로, 후보 기호 순으로 좀 보겠습니다. 기호 1번 문재인 후보를 대표해서 나오신 서가번 단장의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 사전 투표율 25%가 넘어가면은 문재인 후보께서는 프리허그를 국민들과 함께 프리허그를 하시겠다. 그렇죠. 약속을 했죠. 네. 예, 약속을 지키게 돼서 아하. 오늘 그 6시 반부터 홍대에서 국민들과 함께 프리허그를 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지키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네. 참 이번 아시다시피 모두 다 아시다시피 이번 네. 그 대선이라는 게 보궐선거입니다. 박근혜 국정농단으로 인해서 네. 이 탄핵이 되었고 그래서 선거를 치르게 되면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정말 얼마나 허전하고 또 이 속상하냐 이것이 나라냐라고 외쳤던 우리 이 국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전투표 모습 보면은 또 선거 한편으로 선거가 축제의 장인 것 같습니다. 연예인들, 스타들이 인증사실 알리고 SNS 통해서 그것을 네. 또 온 국민에게 퍼뜨리고 또 가족들끼리 나와서 심지어는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의 교육의 장으로 그렇게 투표를 활용하는 이 성숙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나라를 바로 세우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네. 지도자를 열망하는 그 간절한 그 열망이 이번 사전투표에 표출됐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기호 2번 홍준표 후보 캠프를 대표해서 나오신 김용남 위원님의